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독일의 자동차 전문가가 한국의 폐차장을 보고 말도 안 된다는 듯 두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없어서 못 사는 부품을 한국에서는 다 버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무엇을 보고 놀랐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중고 자동차 부품 딜러로 일하고 있는 클라우스 슈미트입니다. 이걸 정말 돈 주고 사겠다고 한국의 한 폐차장에서 저를 향해 쏟아지던 냉소 섞인 독일인 동료의 비웃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는 한국의 중고 부품을 철저히 고철이라 무시했고 저까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가 제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유럽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7년간 중고 자동차 부품을 거래해온 저에게도 위기였죠.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부품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어요. 창고는 비어가고 고객들은 늘어갔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오랜 거래처인 몽골 바이어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수입한 중고 엔진이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독일 사람으로서 한국 부품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내 재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결국 저는 아시아 시장을 탐색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그 몽골 바이어가 언급했던 한국에 관심이 갔어요. 완성차는 잘 만드는 것 같지만 폐차 부품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2024년 초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이 먼 여정이 가치 있을까? 한국의 중고 부품이 정말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의 한 대형 폐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어요. 게르하르트라는 독일인이었죠. 우연히도 저와 같은 업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한국 시장을 탐색하고 있었고 폐차장 입구에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비웃음 짓던 그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런 어중간한 나라에서 뭘 기대하는 거냐며 게르하르트는 코웃음 쳤어요. 한국 사람들은 새 것에만 집착하지 중고품은 제대로 관리할 리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일까? 순간 제 마음에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폐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넓게 펼쳐진 금속 더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와 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묻어 있었고 여러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게르하르트는 제 뒤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고철 더미나 뒤지는 꼴을 보려고 이렇게 먼 길을 왔냐고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폐차장 관리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깔끔한 작업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한국인이었죠. 박 부장이라는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어요.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제 귀에 들려온 것은 단순한 기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작업 소리였죠. 한쪽에서는 엔진을 분해하고 다른 쪽에서는 부품을 세척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전문가들이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게르하르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독일의 공장에서도 보기 힘든 체계적인 작업 과정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나오는 부품이 독일 수준의 품질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의문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광경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냉동 탑차의 엔진을 다루는 한 작업자였어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외과 의사와 같았습니다. 1500도의 불꽃을 다루는 정밀함, 무게 중심을 완벽하게 계산해 엔진을 들어올리는 기술, 그리고 매 순간 집중하는 눈빛까지. 이건 단순한 고철 작업이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집착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함부르크 외곽의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30년 넘게 기술자로 일하셨어요. 주말마다 차고에서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독일 엔지니어링만큼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요. 그 말을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저도 자연스럽게 자동차 부품 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일하던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견습생으로 시작했어요. 공장 바닥에서 3년을 보내며 독일 자동차의 모든 부품을 눈으로, 손으로 익혔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죠. 20대 중반에 저는 중고 부품 거래 사업을 시작했고 27년이 지난 지금은 유럽 전역에 거래처를 둔 딜러가 되었습니다. 제 사업은 단순했습니다. 폐차된 독일 차량에서 아직 사용 가능한 부품을 확보해 동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제 중고 부품이라도 다른 나라 신품보다 품질이 좋다고 믿었으니까요. 고객들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제 창고에서 나간 부품은 품질 문제로 반품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20년 넘게 순항하던 사업이 첫 위기를 맞은 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였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물류가 마비되면서 유럽 내 부품 조달이 어려워졌어요. 당시만 해도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죠. 유럽 내 폐차량이 급감했고 그나마 있는 부품도 가격이 2배, 3배로 치솟았습니다. 2022년 겨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했어요. 그때 오랜 거래처인 몽골 바이어 바트바야르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산 중고 엔진을 취급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죠.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라니. 독일과 일본 자동차 부품만 취급해온 저로서는 한국 부품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바트바야르는 제 반응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울란바토르까지 보내는 독일 엔진보다 한국에서 오는 엔진이 더 믿을 만하다고요. 특히 몽골의 혹독한 겨울에도 한국산 중고 엔진은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시동이 걸린다는 말에 제 고정관념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도 몇 달간 저는 유럽 내에서만 부품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가을, 마침내 저는 아시아 시장을 탐색해보기로 결정했죠. 일본은 이미 많은 유럽 딜러들이 진출해 있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트바야르의 말을 떠올리며 한국으로 눈을 돌렸어요. 한국에 대해 조사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5번째 자동차 생산국이었고 현대와 기아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의 자동차 폐차율이었습니다. 평균 차량 수명이 10년 남짓으로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차량이 많이 폐차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조사 결과에 고무된 저는 2024년 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굳이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부품을 찾느냐며 말했죠. 사실 저도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독일 시장에 내놓을 만한 부품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 도전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첫날은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시차 적응을 하며 인터넷으로 서울 주변의 대형 폐차장들을 검색했어요. 그중 경기도에 있는 한 폐차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온라인 리뷰를 보니 외국 바이어들도 종종 방문한다는 정보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폐차장에 도착하기 전 제 머릿속에는 녹슨 자동차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풍경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실제로 본 광경은 조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입구, 체계적으로 분류된 차량들, 그리고 작업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죠.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게르하르트였어요. 그는 독일 뮌헨에서 온 중고 부품 딜러로 저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을 방문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죠. 저를 보자마자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게르하르트는 50대 중반의 뮌헨 출신 딜러로 자신을 유럽 최고의 부품 전문가라 자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당신도 한국 부품을 보러 왔냐고 시간 낭비라며 비웃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중고품을 다룰 줄 모른다고 단정지었죠. 새 것만 좋아하는 소비 문화 때문에 중고 부품 관리 기술이 발달할 리 없다고 했어요. 게르하르트의 말은 제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틀간 이곳을 둘러봤다며 품질 관리가 형편없고 부품 분류 시스템도 엉망이라고 평가했어요. 유럽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여기서 시간 낭비하느니 차라리 동유럽이나 러시아 시장을 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이 전부 틀리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함부르크에서 울란바토르까지 15년간 부품을 수출해온 저도 몽골이나 중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폐차장에서 나오는 부품이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게르하르트에게 정중히 작별 인사를 하고 폐차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는 다음 비행기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진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도 곧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폐차장 내부로 들어서자 박 부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20년간 자동차 해체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놀랍게도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자신이 젊었을 때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공장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적어도 독일 자동차에 대한 이해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부장의 안내로 폐차장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넓게 펼쳐진 시설에 해체 중인 차량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작업자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폐차장 풍경이었습니다. 게르하르트의 말이 맞는 건가 싶었죠. 그러다 한쪽에서 작업 중인 젊은 기술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현대 그랜저라는 차량의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며 각 부품을 분리할 때마다 바코드를 스캔하고 태블릿에 정보를 입력했어요. 이런 시스템은 독일의 현대식 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박 부장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아 폐기물 관리가 중요하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 했어요. 모든 부품은 재사용, 재활용, 폐기 세 가지로 철저히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품질 관리 시스템이 발달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분해되는 모든 부품은 등급이 매겨지고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고 해요. 어떤 차량에서 나왔는지, 주행거리는 얼마였는지,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었는지까지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흔치 않은 수준의 이력 관리였어요. 제 표정이 의아했는지 박 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다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요. 한국의 폐차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그의 자신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이곳의 부품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고 있던 그때 한 작업장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30살 남짓한 젊은 기술자가 작업 도중 문제를 발견한 듯 했어요. 그는 주변 동료들을 불러 모아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부장과 함께 그쪽으로 가보았어요. 문제는 벤츠 스프린터 밴의 엔진이었습니다. 10년 된 차량이었는데 해체 과정에서 실린더 블록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젊은 기술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는 즉시 해당 엔진에 빨간색 태그를 붙이고 재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간단했어요. 유럽의 많은 폐차장에서는 이 정도 균열은 그냥 넘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용접으로 때우고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타협이 없었어요. 품질 기준이 엄격했고 그것을 어기는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마음속에서 게르하르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틀 동안 본 것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혹시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부장은 계속해서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부품 세척장, 품질 검사실, 포장실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자부품을 다루는 구역이었습니다. 정전기 방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기술자들은 마치 반도체 공장에서나 볼 법한 방진복을 입고 작업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시설을 둘러보고 나니 게르하르트의 평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폐차장과 제가 본 곳이 같은 장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아니면 그는 처음부터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독일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첫날의 표본일 뿐이라면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곳을 탐색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데 뜻밖에도 게르하르트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자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떤가? 역시 시간 낭비였지. 저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말만 남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펼쳐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 특히 엔진과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의 품질을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요. 한국의 폐차장이 정말로 게르하르트의 평가처럼 형편없는 곳인지 아니면 제가 눈으로 본 것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폐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보고 싶었어요. 특히 엔진과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들의 품질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게르하르트의 평가가 맞는지 아니면 제가 어제 본 체계적인 시스템이 진짜인지 판단하는 날이 될 것 같았어요. 폐차장에 도착하자 어제보다 더 많은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입구에서 맞이했어요. 오늘은 실제 작업 과정을 더 자세히 보여주겠다며 특별히 15톤 대형 트럭 해체 작업이 있는 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트럭이 마치 수술대 위에 놓인 환자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5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작업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가 손짓하자 마치 안무를 펼치듯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먼저 외장 부품부터 순차적으로 분리했어요. 모든 나사, 볼트 하나까지 분류해서 보관했습니다. 내장재를 제거할 때는 재활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즉시 구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엔진 분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500kg이 넘는 대형 디젤 엔진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았어요. 크레인을 이용해 정확히 무게 중심을 잡아 들어올리는 기술, 연결된 모든 호스와 배선을 손상 없이 분리하는 세심함, 그리고 엔진이 바닥에 안전하게 놓이기까지의 전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작업을 지켜보던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작업 중에도 수시로 태블릿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궁금해서 박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작업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중앙 시스템에 기록된다고 했어요. 어떤 부품이 어떤 상태로 분리되었는지, 누가 작업했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까지 모두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함부르크의 대형 폐차장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많은 곳이 수기로 기록을 남기거나 기껏해야 엑셀 파일로 관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치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작업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박 부장이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폐차장 내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게르하르트였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을 떠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셋이서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게르하르트는 어제와는 달리 조용했어요. 박 부장이 한국의 폐차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도 별다른 반박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 변화가 의아했지만 저는 묻지 않았어요. 점심을 마치고 게르하르트는 자리를 떴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몇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다며 말이죠. 오후에는 엔진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분해된 엔진은 단순히 외관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 장비를 이용한 내부 검사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실린더 내부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로 균열 여부를 판단하며 컴퓨터 분석을 통해 마모도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엔진의 등급 분류 시스템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A+부터 D까지 5단계로 나누어졌어요. A+ 등급은 거의 신품에 가까운 상태로 유럽 시장에 수출되는 부품들이었습니다. 반면 D 등급은 재활용 소재로만 사용되었죠. 이런 철저한 분류 시스템은 독일의 기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시스템은 훌륭해 보였지만 실제 부품의 품질은 어떨까? 독일 차량에 장착해도 문제없이 작동할까? 저는 박 부장에게 솔직히 물었어요. 한국 부품이 정말로 유럽의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고요. 박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보다는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테스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차종의 엔진이 테스트 중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구형 벤츠 트럭 엔진이었습니다. 이미 13년이나 된 엔진이었지만 테스트 결과 출력과 효율성이 거의 신품에 가까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엔진의 이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매일 운행하던 택배 트럭에 장착되어 있던 것으로 주행거리가 80만 킬로미터가 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핵심 부품들은 놀라울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박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정비 문화가 그 비결이라고 했어요. 차량 유지 관리에 철저한 한국인들의 특성이
중고 부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것을 직접 확인하니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한국의 폐차 시스템이 어쩌면 유럽보다 더 발전된 모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된 관리 시스템과 철저한 품질 검사는 배울 점이 많았어요. 테스트룸을 나오는 길에 저는 한 작업자가 냉동 탑차를 해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교한 손놀림으로 냉각 시스템을 분리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지켜보니 그는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부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도구들도 최신식이었어요. 게르하르트가 말한 것처럼 허술한 작업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작업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주변 동료들을 불렀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듯 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다가가 보았죠. 냉각 시스템의 압축기에서 특이한 부분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동료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고 결국 품질관리팀을 호출했습니다. 품질관리팀이 도착해 검사한 결과 압축기 내부에 미세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그 작업자는 소리만 듣고 이상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전문성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그 후의 조치였습니다. 즉시 해당 부품은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고 발견한 작업자는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후 저는 게르하르트의 평가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달았어요. 그가 본 것과 제가 본 것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는 처음부터 한국 부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독일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그를 가로막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폐차장을 둘러본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또다시 게르하르트와 마주쳤어요. 그는 이번에도 제게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가? 역시 유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대답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보인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게르하르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헛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떴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입견이란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요. 하지만 저 역시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철저한 품질 검사, 숙련된 기술자들. 이 모든 것이 한국 폐차 산업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점점 확고해졌어요. 이곳에서 부품을 수입한다면 분명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품들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할까? 특히 몽골이나 러시아 같은 혹한 지역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내일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아침 일찍 폐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박 부장에게 부탁해 실제 한국에서 수출된 부품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극한의 환경, 예를 들어 몽골이나 러시아의 혹한 지역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궁금했어요. 폐차장에 도착하자 박 부장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몽골에서 온 바이어 둘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딜러가 한국 부품 구매를 위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직접 대화해볼 기회가 생긴 것이죠. 오전 11시경 몽골 바이어들이 도착했습니다. 바트 바야르와 그의 동료 탱게르였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바트 바야르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제가 몽골로 수출했던 부품을 여러 번 구매한 적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트바야르는 최근 몇 년간 한국 부품 수입을 크게 늘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울란바토르에서도 한국산 엔진이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반면에 일부 유럽산 엔진은 극심한 추위에서 시동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바트바야르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철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극한의 온도에서도 작동하는 부품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특히 엔진 오일 순환 시스템과 전기 배선은 혹한에 강하게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정보도 있었습니다. 한국산 중고 엔진은 내구성이 뛰어나 평균 15만 킬로미터 이상을 추가로 운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유럽산 중고 엔진의 평균 수명보다 약 20% 정도 긴 수치였습니다. 바트바야르는 그 비결이 한국인들의 정비 습관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기적인 오일 교환과 철저한 유지보수 덕분에 엔진 상태가 오래 보존된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에는 러시아에서 온 딜러 블라디미르와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부품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블라디미르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산 중고 부품, 특히 전기 시스템과 난방 장치는 영하 30도 이하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한국산 중고 부품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특히 품질 관리가 철저해 불량품이 거의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예전에는 독일이나 일본 부품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한국 제품이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게르하르트의 평가가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더욱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선입견에 갇혀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 저는 점점 한국 폐차 시스템의 장점을 발견해가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박 부장과 함께 수출 준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선별된 부품들은 철저한 세척과 방청 처리를 거쳐 포장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부품에 부착된 바코드였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 해당 부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히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수출 부품에는 간단한 성능 테스트 결과가 함께 제공되었어요. 예를 들어 엔진이라면 압축률, 오일 압력, 배기가스 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정보 제공은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박 부장은 한국 폐차 산업이 발전하게 된 배경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아 폐기물 관리가 중요한 이슈였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정부 규제도 엄격했다고 해요. 또한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면서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오후 늦게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들어와 수출 준비가 완료된 부품들을 싣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몽골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중고 부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 광경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껏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껏 독일 기술의 우수성만을 믿어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다른 나라의 기술과 시스템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선입견으로 판단했던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또다시 게르하르트와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을 떠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어제보다 덜 냉소적이고 오히려 고민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폐차장에서 몽골과 러시아 바이어들을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잠시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 부품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틀 동안 더 살펴본 결과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디지털화된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유럽의 많은 폐차장이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품질 관리의 철저함과 기술자들의 전문성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게르하르트의 이런 변화는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완고하던 그마저도 한국 시스템의 장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게르하르트가 사실은 한국 부품 수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한국의 폐차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다. 둘째, 한국산 중고 부품은 유럽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앞으로 저도 한국 부품을 수입해 유럽 시장에 소개할 것이다.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박 부장과 구체적인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에요. 특히 어떤 부품들을 우선적으로 수입할지, 품질 보증은 어떻게 할지, 물류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 실무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나흘 전만 해도 이곳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흘째 되는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이미 함부르크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에게 한국 부품을 소개하고 새로운 유통망을 구축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어요. 호텔 로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르하르트였어요. 그는 이제 냉소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동료로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 폐차장으로 가는 차에서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부품을 무시했지만 직접 목격한 시스템의 효율성과 품질 관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폐차장에 도착하자 박 부장이 회의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폐차장 대표와 수출 담당자, 그리고 품질 관리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 게르하르트를 진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한국 폐차 시스템의 전체적인 그림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차장이 아니었어요. 해체 검사 분류 세척 방청 처리 포장 수출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화된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데이터 기반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부품의 이력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언제든지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수출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폐차 부품의 주요 수출국은 몽골,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어요. 최근에는 아프리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시장은 본격적으로 개척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유럽 바이어들의 선입견 때문이었죠. 마치 제가 처음에 가졌던 것과 같은 편견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앞장서서 유럽 시장에 한국 부품을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질은 충분히 검증되었고 가격 경쟁력도 있었으니까요. 유럽의 중고 부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국 부품이 그 틈새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와 게르하르트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저는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북유럽 시장을, 게르하르트는 뮌헨을 중심으로 남유럽 시장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엔진과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어요. 한국 측에서도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 부장은 저희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폐차장 내에 있는 연구개발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놀라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폐차 부품을 재활용해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엔진의 부품으로 발전기를 만들거나 자동차 배터리를 재구성해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등의 작업이었죠. 연구개발실의 책임자는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재사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폐차 산업이 단순히 폐기물 처리가 아닌 자원의 재탄생을 돕는 창의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실제 수출 부품을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함부르크로 가져갈 샘플 부품들을 직접 고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관심이 갔던 것은 구형 벤츠와 BMW의 엔진이었습니다. 이 부품들은 유럽에서 구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상태도 매우 양호했습니다. 부품을 선별하는 동안 한 구석에서 작업 중이던 기술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는 구형 아우디 9세대 모델의 냉각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그는 미세한 문제를 발견했고 즉시 수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의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시계 수리공이 정교한 시계를 다루듯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는지, 그리고 그런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15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오다 보니 감각이 발달했다고, 그리고 한국의 기술 교육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독일 기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 차량의 설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는 독일 기술을 존중하고 배우려 하는데 정작 저를 포함한 많은 독일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양국의 기술이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늦게 저와 게르하르트는 최종 계약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물량, 가격, 품질 보증, 배송 일정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정했어요. 특히 중요했던 것은 품질 보증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모든 수출 부품에 대해 60일의 보증 기간을 제공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교체해주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는 유럽의 일반적인 중고 부품 거래에서 보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과 독일, 동양과 서양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시작점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폐차장을 둘러보며 제가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와 지금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만 해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곳이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혁신의 장소로 보였어요. 인간의 인식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박 부장이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그것은 한국 전통 공예품으로 만든 자동차 모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모형 자동차였지만 자세히 보니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분해되고
다시 조립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치 한국 폐차 산업의 철학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체하고 정비하고 다시 조립하여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와 게르하르트는 이번 여행의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요. 특히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을 넘어 제 시각을 넓혀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저는 내일 함부르크로 돌아가 무엇을 할지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처들에게 한국 부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처음에는 의심할 테지만 직접 품질을 확인하면 분명 인정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독일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구상해보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에요. 버리는 것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드디어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아침이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곳이었으니까요.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같은 택시에는 게르하르트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같은 비행기로 프랑크푸르트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택시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 게르하르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한국 부품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단지 경쟁자인 저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국 시스템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그가 나흘 동안 계속 한국에 머물렀던 이유가 설명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저는 게르하르트의 고백에 대해 생각했어요. 비즈니스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가 사용한 방식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화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를 통해 제 자신의 선입견을 깨닫게 된 것이 더 중요한 수학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출국장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카페에 앉았습니다. 게르하르트는 다른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어요.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메모했어요. 첫 번째는 박 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구체적인 주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 오자 게이트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게르하르트가 큰 트롤리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무언가로 가득 찬 큰 가방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다가가 물었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샘플 부품들을 가져간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샘플을 가져가려 했지만 책임자들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밟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게르하르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샘플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든 이제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자 저는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공항이었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최첨단 시설까지. 한국의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이미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폐차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산업들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 공정과 첨단 기술 분야에 관심이 갔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노트북을 펼쳐 비즈니스 계획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한국 부품의 유럽 시장 진출 전략, 마케팅 방안, 물류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했어요.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저의 사업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후 게르하르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뮌헨으로 가는 연결 비행기를 타야 했고 저는 함부르크행 기차를 이용할 예정이었어요. 헤어지기 전 그는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부품 사업에서 협력하자고요. 서로 다른 지역을 담당하되 주문과 물류는 공동으로 처리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가 보여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 달 후에 다시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함부르크행 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쁨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부르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제 귀국을 반겼고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모두를 모아놓고 한국 폐차 시스템의 우수성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직원들도 제가 가져온 자료와 사진들을 보더니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오른팔 격인 마르쿠스는 즉각적인 호응을 보였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아시아 시장 진출을 주장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한국 경험은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마르쿠스는 남아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마르쿠스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부터 바로 첫 주문을 넣기로 했습니다. 주로 차체 부품보다는 엔진과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 부품들은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한국 부품의 품질이 특히 뛰어난 분야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폐차 시스템을 함부르크에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디지털화된 관리 시스템, 체계적인 품질 관리, 환경 친화적인 접근 방식 등을 적용한다면 우리 회사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녀도 제가 가져온 선물과 사진들을 보더니 점차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의 정돈된 작업 환경과 기술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공을 그리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가져다준 깨달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된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박 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구체적인 주문 내용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안내와 설명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방문 일정도 논의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 부품 수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유럽 규제에 맞는 서류 준비, 물류 계획 수립, 마케팅 전략 개발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게르하르트가 이미 첫 선적분의 한국 부품을 주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저보다 한 발 빨리 움직였다는 사실이 약간은 아쉬웠지만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기로 했으니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의 빠른 행동력이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출장 이후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한 달은 제 비즈니스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한국 부품 컨테이너가 함부르크 항에 도착한 날,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거래처들과 미팅을 가졌고 한국 부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샘플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르크 항구에서는 컨테이너를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각각에는 바코드와 품질 인증 태그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관세청 직원들도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보통 중고 부품은 확인 절차가 까다로운데 한국에서 온 부품들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부품들을 저희 창고로 옮기고 본격적인 배송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고객은 러시아 국경 근처의 정비소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구형 벤츠 트럭 엔진 5개를 주문했어요. 부품을 인수한 후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좋은 중고 엔진은 본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거래하고 싶다고 했어요. 비슷한 반응이 다른 고객들에게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동유럽 지역의 바이어들은 한국 부품의 품질에 크게 만족했어요. 그들이 주로 다루는 차량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지역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추위에 강한 한국 부품은 최적의 선택이었죠. 주문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곧 저희 창고는 다시 비워졌습니다. 두 번째 컨테이너를 주문하기 위해 저는 박 부장과 화상 회의를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더 다양한 부품을 요청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뿐만 아니라 전기 시스템, 냉각 장치, 서스펜션 부품 등도 포함시켰어요. 박 부장은 모든 요청을 꼼꼼히 기록하며 최상의 품질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르하르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뮌헨에서도 한국 부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공동 주문량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남부 유럽 국가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고 우리는 월 단위 정기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함부르크 사업이 안정화되자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폐차 시스템을 유럽에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단계로 저희 회사의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과 같은 바코드 스캔 시스템, 품질 검사 프로세스,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큰 도움을 주었어요. 박 부장의 소개로 한국의 시스템 개발자와 연결되었고 그들의 자문을 받아 유럽 환경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그 효율성과 정확성에 모두가 만족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지 2달 만에 저희 회사의 운영 효율성은 30%나 향상되었습니다. 재고 관리가 정확해졌고 품질 문제로 인한 반품률도 크게 감소했어요. 이 성과는 업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다른 딜러들도
저희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저는 더 큰 도전을 계획했어요. 함부르크 외곽에 한국식 폐차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차량을 해체하고 부품을 선별하며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종합센터를 구상했어요. 이를 위해 토지를 물색하고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독일 연방환경부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친환경적인 자원 순환 모델을 찾고 있었고 한국식 폐차 시스템이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면 프로젝트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디지털화된 관리, 철저한 분류, 자원 재활용의 극대화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고 파일럿 프로젝트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어요. 이는 저희 사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확정되자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어요. 함부르크 외곽에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고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을 초빙해 자문을 구했고 유럽 환경에 맞는 시설을 계획했어요. 특히 환경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유럽 기준에 맞게 더욱 강화했습니다. 센터 건립과 함께 기술자 양성도 중요한 과제였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면 소용없을 테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기술자들을 초빙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 부장의 도움으로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 3명이 함부르크에 오기로 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게르하르트와의 협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뮌헨에도 비슷한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고 우리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경쟁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긴밀한 파트너가 되어 유럽 전역에 한국식 폐차 시스템을 전파하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방문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방문이었습니다. 박 부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하자 박 부장이 공항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가 함부르크에서 이루고 있는 성과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이번 방문에서는 폐차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 공장과 연구소도 둘러보는 일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 동안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현대와 기아의 최첨단 공장,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장까지 모든 곳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였어요. 모든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박 부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기술을 결합한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양국의 장점을 살려 더 혁신적인 폐차 시스템과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기술이 만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르크로 돌아가면 즉시 법률 및 재정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의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유럽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함부르크 폐차센터 건립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한국과의 합작회사 설립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법률 검토 결과도 긍정적이었고 재정적으로도 타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월 한 번씩 화상회의를 통해 박 부장과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링과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만나면 분명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부르크 폐차센터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에요.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완공 전부터 여러 기업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유럽 전역에 비슷한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오늘도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항구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 한국의 폐차장에서 제가 느꼈던 그 놀라움과 깨달음이 지금의 모든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버릴 때도 남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남다름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요. 한국을 방문하기 전 저는 독일 기술만이 최고라는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과 독일, 동양과 서양의 장점을 결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한국 폐차장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